이어서 이 기조 강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조 강연은 김인걸 국사편찬위원장님께서 전라도 천년사와 전라도 정체성을 주제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김인걸 위원장님은 서울대학교 교수로 2017년까지 재직하셨고,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원장, 한국고전번역원 이사장직을 역임하셨습니다. 자,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김인걸입니다. 전라도 천년사라는 엄청난 작업을 이제 마치시는 자리에서 마련하신 이번 학술 심포지움에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자리를 주셔서 큰 기쁨이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처음 저한테 연락이 왔을 때 이 심포지움은 전라도 천년사를 긍정적이며 희망적으로, 발전적으로, 그리고 희망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개최한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 얘기는 지금까지 전라도 역사가 좀 부정적이고 정체적이며 희망에 대한 게 뭐죠? 절망적으로 보았던, 또는 보게끔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조건들을, 내지는 그러한 인식들을 이제 이 차제에 완전히 불식시키고 날려버리고 전라도 역사를 좀 더 새롭게 희망적으로 파악해보겠다 하시는 그런 의지가 표현된 것이라고 생각됐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어보면 거기에 쉽게 동의하기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역사 자체가 언제 그렇게 절망적이고 부정적이고 정체적인 그런 때가 있었겠느냐? 한국 역사 자체는 끊임없이 희망의 길로 나아가고 있었고 나가야 하고, 또 실제로 80년대 이후 민주화 대장정이 진행되는 과정과 그 결과로서 한국의 민주화의 기초가 마련되었다는 점, 이것만 봐도 전라도를 절대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 한국의 역사, 그것은 한국 역사, 특히 현대사의 발전과 맞물려서 한국사 연구도 크게 발전하였고, 그 결과 한국사에 붙어있던 여러 가지 수많은 편견과 오류가 거의 많이 극복이 되게 되었습니다. 전라도에 대한 이해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됐습니다. 예컨대 그동안 그렇게 주목받지 못하고 언면에서는 다루는 것 자체가 금기시됐던 도학농민혁명에 대해서 다양한 조명이 가능하게 되었고, 조선시대에 국한된 것이긴 합니다만, 여기에 지금 자료를 올려놨거든요. 이걸 누르시면 이렇게 넘어가요. 이거를 보시고 싶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낀 세대라서 그렇습니다. 이게 누르는 게 있거든요. 네. 그 화면이 지금 보시면 하면 인터넷에서 같이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조선시대에 국한된 것입니다만 전라도 명연들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로 새롭게 조명이 되고 있는 것도 그 증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어떻게 본다면 전라도를 그동안에 부정적으로 보는 데 근거로 되어 왔거나 그것을 보여주는 현상들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만 그걸 자체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그다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먼저 여태까지 전라도 차별의 근거로 많이 거론되어 왔던 이른바 고려 태조 왕건의 후뇨 10조에 나오는 제8조 차연이남 공주강 바깥의 사람들은 등용하지 말라 하는 그것 자체가 이미 근거가 상당히 희박한 것이고 당시 것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다 나오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런 데서 우리가 단적으로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지금까지 거론해왔던 전라도를 부정적으로 이렇게 보았던 이런 근거들은 사실상 따지고 들어가보면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본다고 한다면 그렇게 볼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역사 그것조차도 역시 조금 더 따져봐야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의 흐린 눈으로 과거를 재단해서는 안 될 거며 과거를 역사적으로 조명해서 균형 잡힌 역사인식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역사는 보통 강의할 때 시공간에서 만들어가는 인간들의 대서사라고 얘기합니다. 균형 잡힌 역사상이란 바로 그런 과거에서 미래로 연결되는 인간들의 역사를 역사적으로 조명할 수 있는 인식 위에서 형성되는 자기 정체성의 기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만이 아니라 과거와 미래를 의식하며 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 타자까지도 배려할 수 있는 총체적인 역사 인식이 필요한 일입니다. 저는 평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에서 역사는 정체성의 기반이고 자기 자존심의 보루이며 자기 역사에 대한 자부심은 한 개인은 물론이고 그 민족과 국가를 이끄는 원동력이 된다고 얘기하곤 했습니다. 이 자부심이 자칫 자기만을 미화해서 남과의 관계를 해치는 것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진정한 자부심이라는 것은 자랑이 잘난 체 하는 것과 다르듯이 남이 인정해주고 남이 따라주는 데서 그 진정성이 발휘하는 법이고 그리고 이런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 자부한다고 해서 지켜지는 것 역시 아닙니다. 그것은 오랜 기간 타자와의 부단한 관계 속에서 형성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책자에 5쪽에 나와 있습니다만 그 한 예를 저는 동학 농민군이 내세운 군대 기율에서 볼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곤 합니다. 거기에 보면 효제 충행지가 충신지인이 효제 충신인이 사는 마을 심리 안에는 거주하지 말라, 주둔하지 말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양심적인 지주, 국가에 충성했던 이런 사람들, 그러한 의식 이런 것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함부로 다치지 말게 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유교 의식의 전반적인 확산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상하가 대소민인이 서로 교감하면서 19세기에 들어와서 확보하게 된 그러한 성숙한 인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10년이 더 된 이야기입니다만 저는 이제 제가 재직하고 있던 학교에서 고등학생들을 위한 잡지를 위해서 국사학과 인터뷰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인터뷰에 응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국사학과는 한국인은 어떤 사람인가, 한국 문화의 특징은 뭔가, 그 얘기를 하면서 한국이 동아시아 나아가 세계의 문명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길을 같이 모색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인터뷰 끝나고 난 다음에 보내온 책자에 실린 글을 보고 나서 약간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때 세계 문명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그 표현 대신 세계 여러 문화들과 공존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한다, 이런 얘기를 했으면 훨씬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바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문명의 발전에 기여한다고 얘기했던 것은 그동안 제가 70년대 선생님들한테 식민사관 극복한다고 해서 식민사관이 붙여주었던 한국사의 특징, 정체론, 타율성론, 이런 걸 극복하자고 그래가지고 발전 얘기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러한 발전론에 완전히 제가 매몰되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오늘 김남주 홀에서 이렇게 발표가 있다는 것은 이제 나중에 확인했습니다만, 글 쓰기 전에는 몰랐습니다만, 제가 좋아하는 정희성 시인도 김남주 시인을 아주 좋아했던 그런 양반입니다. 그 정희성 시인의 한 90년대 세상이 바뀌었다고 이 사람 저 사람 떠드니까 도저히 말을 할 수가 없어서 한 10년 말을 못하다가 2001년도에 모처럼 만에 내놓은 시집에 들어있었던 민지의 꽃이라는 그 시가 얼핏 생각났습니다. 강원도 평창군 미타면 천옥산 기슭에 덜렁 집 한 채 짓고 살러 들어간 자기 제자를 찾아갔습니다. 거기서 만들고 거기서 길렀다는 5살 배기 민지가 아침 일찍 눈 비비고 일어나 저보다 큰 물뿌리개를 안테 들리고 지레경이 나신개, 토끼풀, 억새 이런 풀들에게 물 주면서 잘 잤니? 하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인이 그게 뭔데 거기다 물을 주니? 그러니까 민지가 꽃이야 하고 대답합니다. 그건 잡초야 라고 말하려고 했던 시인의 입이 다물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연을 이렇게 맺습니다. 내 말은 때가 묻어 천지와 귀신을 감동시키지 못하는데 꽃이야 하는 그의 말 한마디가 풀잎의 풋풋한 잠을 흔들어 깨우는 것이다. 다양한 문화의 공존이란 말을 못하고 발전을 운유했던 제가 마치 잡초야 라고 말할 뻔했던 시인의 그 생각과 마찬가지였던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잠시 해봤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존의 때묻은 관념으로는, 기존의 발전론만으로는 낡은 편견을 깰 수가 없고 잠들어 있는 생명을 깨워서 삶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꽃을 피워 열매 맺도록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새로운 문화를 창조해 나갈 수 있는 힘을 갖추는가 여부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규정하는가 하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자각 여부에 직결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번에 발간되는 전라도 천년사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아까 전부 편찬위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고 전북연구원의 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정도 1000년을 맞아서 이 책이 이제 발간이 됩니다. 그 현종 9년에 정도한 것을 기념한 것이죠. 근데 크게 본다면 이 전라도의 정체성의 기반이라는 것은
넓게 보아서 전라도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만들어 온 역사, 그 결과물로서의 전라도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년간 다소간의 넘나들미 있긴 있었지만 동일한 지역에서 전라도인들은 나름의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장구한 역사 속에서 배태된 역사의 켜들을 일일이 들춰내기는 어려울,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천년이라 되는 역사에 영역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평가가 결코 쉽지는 않을 것이고, 앞쭉 이제 200여 분이 넘는 분들이 이제 글을 쓰셨는데 제대로 그 목차를 저는 아직 제대로 다 보질 못해갖고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도 아마 고대 삼국,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고대까지도 다루시는 것 같은데, 이 고대 삼국의 역사에서의 전라도의 특성, 이것이 뭐냐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은 더더욱 쉽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전라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전라도 문화를 표상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것을 든다면, 얼핏 떠오르는 것만 봐더라도 의향이라든지 예향이라든지 하는 그러한 단어가 바로 눈에 들어옵니다. 의병을 많이 얘기를 할 때 근황적 성격, 근황병적인 성격이 있다, 이제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런 데서, 그리고 아까 전북 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양무호남이면 시무국가라라고 하는 이순신 장군의 말 역시 전라도 사람들이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런 데서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은 조선시대 때 형성이 된 그러한 의식이 중심이 되고 있는데, 조선에 앞서서 고려시대의 인식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제가 고려시대 전공자는 아니어서 잘 얘기할 수 없겠습니다만, 고려가 건국하면서 표방한 고구려 계승의식과 관련돼서 거기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어떻게 거기에 입장을 취하느냐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친왕건 세력 또 반왕건 세력, 이러한 의 입장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넓게 본다면 몽고와의 9년 전쟁 동안에 생긴 새로운 한국인의 정체성 인식의 기반으로서 단군 민족의식, 단군 의식이 생기기 전, 그 이전까지는 대체로 삼국 유민의식, 특히 백제 같은 경우는 신라가 마지막 신라 부흥운동 일으킨 지 60년 후에, 고구려 부흥운동이 있었던 20년 후에 13세기에 그 이연년 형제의 백제 부흥운동이 있었는데, 제일 마지막에 백제 부흥운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백제 유민의식이 고려 시대 때 제일 마지막에 남아 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군 민족 의식에 의해서 이제 13세기 중반을 계기로 해서 더 이상 이제는 삼국 유민의식은 자리하지 않게 됩니다. 실제로 오히려 고구려 시대 내에서 있었던 주현과 속현, 향부곡 등 특수지역, 이러한 지역민들 사이의 인식이 더 기본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조선시대에 오게 되면 이러한 각 지역 단위의, 분연 단위의 그런 차별성은 사라지고 군현이 가장 기본적인 정체성의 기본 단위가 된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전라도 정체성을 보면 이렇게 객관적으로는 삼국 유민의식 이후에 고구려 왕실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그런 데 대한 인식, 그리고 고구려의 지방정책에 따른 인식, 이런 차이가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전라도 사람들 자체가 갖고 있는 인식과 중앙에서 바라보는 인식,
이런 것도 영향을 미치지만 더 중요하게는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전라도 인식이라는 것은 실제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인식, 현재 느끼고 있는 인식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또 이제 아까 같은 부정적인 인식의 바탕이 되는 것이지만 더 중요하게는 교과서에서 고대부터 현대 이르기까지 백제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전라도를 어떻게 설명하느냐 이런 데 따른 어떤 인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러한 백제 인식이라든지 이게 그 지방 의식이라든지 이런 것 자체의 핵심이 뭐냐 이런 걸 얘기를 할 때는 그 기반 자체가 썩 만족할 만하게 받아들일 만한 것이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충분한 자료의 축적과 연구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이번에 만들어지는 천년사가 그 튼튼한 기초가 되리라 기대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지방사와 지방문화를 다루는 글에서 수남 안정복이 쓴 임관정효의 풍속장을 인용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는 천리 이상 떨어진 나라 간에는 물론 백리 이상 떨어진 지방 간에도 풍속이 같지 않다고 하면서 한 도 안에서도 산간 평야 백성들의 풍습이 그리고 해안 이런 지리적 속성에 따라서 습속이 다르고 한 고을 안에서도 읍지와 지방 향촌 간의 풍습이 다르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생활 기반이 달라짐에 따라서 민심, 자기 정체성의 기반도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수남이 정체성의 기반으로 삼는 것은 그 안에서도 군현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지자체가 되겠죠. 그런데 이런 풍속의 차이가 나는 기본 단위를 군현으로 삼았던 것은 지배층, 피지배층을 막론하고 조선시대 주민들의 기본 생활 단위가 주부, 목, 군현이라고 하는 것을 통틀어서 지칭하는 군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그 주부 군현에 대한 그 각 군현민들의 그 어떤 정체성 인식할까 자부심 이것은 각별했습니다. 비록 각 고을 간의 대소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향교가 있고 그중에 몇 명씩 다 중앙의 성균관에 생원진사를 보낼 수 있는 그러한 기본 그 자격이 있었던 거기 때문에 각 군현에 대한 인식 이것은 지배층, 피지배층을 막론하고 각별한 것이고 특히 각 지방은 이거 얘기가 좀 너무 지역적으로 흐르는 것 같습니다만 그 수령이 파견되는 모든 지역에 330여 개의 군현에 다 수령이 왕명을 받은 수령이 파견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지방의 지배계급들이 나름대로의 자기 지배계급의 조직들을 가지고 향회를 이끌면서 지방 향당을 운영하는 독특한 정치 공동체적인 성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정치 공동체적인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바로 일제가 그것을 깨기 위해서 행정구역 합리적 행정구역 조정이라는 명분으로 이 군현 개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읍지들을 다 옮겨가지고 새로운 친일 세력들을 지방사회에서 육성하려고 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그 각 지방의 특징 가운데서 그 이해준 역사 속의 전라도라는 이해준 교수의 이 글을 쭉 한번 훑어봤는데 아주 인상적인 것이 있었습니다. 흔히 의병의 특징으로 근왕적, 호국적 성격을 얘기하는데 전라도 의병은 다른 지방 의병과 다르다는 겁니다. 나누 수십 년을 더 살고 높은 관직에 올라 영화를 누리는 다른 지역의 의병들과는 달리 전라도 의병 중에서 높이 평가되는 사람들은 순결한 사람들이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조선시대 모든 이들이 인정하고 추모하는 인물들 가운데서 의병장을 드는데 그 경우 전라도는 더 철저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는
조선 양반이 지배계급으로서의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크게 세 가지 그 조건에 바탕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중앙 정권에 그냥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있을 경우 국왕을 바꿀 수 있을 정도까지 나름대로의 자기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래서 기묘명연의 후예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이게 문제를 하지 않는 그런 전통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의병입니다. 나라의 위기에 목숨을 바친다. 그리고 또 하나를 저는 더 드는데, 그것은 이 재난, 기근 같은 게, 이런 재난이 들었을 때 사진, 진유를 해서 고을 사람들을 구휼한다, 살려낸다는 그런 겁니다. 내후외환에 지배계급으로서 목숨을 다 걸고 건조서 책임을 다한다는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양반 대우를 받았다 이거죠. 그런 역할을 못할 경우에는 이제 지배계급으로서의 이제 존재의의가 상실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전라도 내에서 9년 단위의 정치 공동체 의식과 관련해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 한 사례 하나는 호남형 위양소 운영의 사례로서 광주의 그 예에 따라서 고봉 기대승이라든가 사암 박순 선생의 유교를 따라서 남원에서 약석조목을 만들어서 운영했던 이상형 등의 그 사대부들의 사례입니다. 이 박수는 광주 향안에 기초를 놓았던 눌제 박상의 조카인데, 이 박상이라는 양반은 광주 향안의 서라고 하는데, 이 향안이라는 건 지배계급 사족들의 권위의 상징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자기네들의 어떤 이익이라든가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서 그 서문을 쓴 것이 아니라, 그 서문을 쓰면서 애기야이가 나중에 손가락질 받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얘기를 마지막에 합니다. 그러니까 이 향안에 올라가 있는 사람을 보면 후대 사람이 집어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 다 손가락질 안 하게, 그러니까 엉터리 같은 사람은 다 손가락질 받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절제하라, 그런 뜻에서 이런 그 향안의 방향을 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상형은, 남원에서의 그 이상형은 약속조목을 만들면서 이제 그 광주 예에 따라서 이런 그 뭐랄까 규범, 이것을 만들어 나가면서도 독특한 특징들을 보여줬습니다. 하나는 이 주론지원, 거기서 의견을, 공론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실제로 실무 담당자 역할을 안 한다, 이게 좌수별감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명리를 다 취하지 않는다, 이런 그 유교의 이념에 철저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런데 이 나중에 가서 의견들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주론지원 사이에. 그렇게 했을 때 정론을 따르되, 정론이 또 둘로 갈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종다 시행이라고 해서 많은 쪽에 따라서 시행한다는 그런 얘기를 했던 것. 이런 데서 우리는 조선 공론 정치가 주도층이 그냥 끌고 가고, 물론 국왕이 주인이긴 하지만 한 방향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장 유교적 명분에 합당한 그런 방식으로 정론에 따라야 하는 것이고, 그래도 안 될 때는 차선책도 추구할 수가 있다는 것을 여기를 보여준 거죠. 그런데 이런 점에서 이런데,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전라도에서는 아까 명연들 말씀했습니다만, 이제 전라도 역사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호남 인물들을 많이 얘기할 때 눌제 박상, 아까 광주 향안서를 썼다는 눌제 박상, 이몽룡, 이몽룡은 저쪽이죠, 그 영암,
이런 분들을 얘기를 하는데 이 광주 남원의 사례에서도 얘기했습니다만 이러한 인물들은 단지 문학적으로만 유명했던 사람은 아니고 매우 정치적인 사안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3인대 상소라고 해가지고 세종이 그 중종 반정을 하고 난 다음에 세종 다음에 연산군 다음에 중종 반정을 할 때 세조가 이렇게 반정을 하면서 그 단종의 비를 폐위시켰는데 그런가요? 아니요, 연산군 때 그걸 했는데 고 신비후라고 왕후를 이제 복원시키는 그 3인이 장흥부사 또 이때 순천부사 박상항이 순천부사였는데 이 3인이 순창 이렇게 3인이 모여서 처음에 이 중종반정이 일어나게 된 빌미를 아주 기초를 마련한 분입니다. 이 수령들이. 그런 데서 알 수 있듯이 단지 문학적으로만 뛰어난 사람이고 이분들이 단지 한 고을의 대표만이 아니고 한 고을만 아니고 중앙 정계 전체뿐만 아니라 전라도 내에서도 여러분들의 다 존경을 받는 그런 분들이었다는 거죠. 말씀드리다 보니까 너무 세세한 대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 뒷부분 얘기가 좀 자세한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것은 참조하시기 바라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역시 그 전라도 사례가 되겠습니다만 전라도 사례와도 연관되겠습니다만 조선시대의 유교적 전통 이런 걸 얘기할 때 보통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그 얘기를 강조해서 그렇기도 합니다만 조선이 망한 것은 유교 때문에 망했다, 양반 때문에 망했다. 그래서 양반 망국론, 유교 망국론이 한때 팽배했고 실제로 조선 양반들 후계 양반들이 조선은 망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양반 망국론을 실제로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 단재 신채호 같은 사람은 조선 유교 때문에 망했느냐? 조선이 유교 때문에 유교로 기반으로 해서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조선이 망한 것은 유교 때문에 망했다고 볼 수가 있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렇지는 않다. 유교의 기본 정신을 잃었기 때문에 조선이 망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당시 제국주의 질서 속에서 조선이 회생하기 위해서는 그 공자가 순자, 노자 이런 사람들한테까지도 예약을 물었듯이 서양의 신문명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국민들을 만들어내는 그래서 새로운 개혁을 해나가야 하는데 그런데 적극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조선은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유교적 전통을 그대로 발전적으로 계승하고 극복해 그러니까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냐? 유교적 이상이 뭐냐?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같이 사는 대동사회를 꿈꾸는 거 아니겠느냐 이제 그런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저는 조선시대 그 지방 사대부들 양반들의 그 의식의 변화를 한번 검토해 본 적이 있는데요. 문주에서 그 사람들은 국가 운영이라든가 지방 향당의 운영, 또 가족 운영, 그래서 거가, 거향, 거관의 문제를 유기적으로 전체적으로 같이 사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요즘식으로 하면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지역 공동체, 국가 그리고 세계를 같이 고려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18세기 후반 19세기 가면서 이러한 그 정치적인 성격이 강한 거향과는 없어지고 전부 다 거가 양반들의 의식은 자기 가족만을 생각하는 거가 의식으로 위축되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조선 양반의 유교적 전통이 단절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진정 과거의 전통 속에서 우리가 뭔가를 발굴하고 우리 자신의 정체성의 기반을 삼고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를 이렇게 지향하기 위해서는 잘못되었는 점 이것을 또 비판적으로 볼 수 있고 기존의 관념을 떠나서 좀 더 총체적으로 다 같이 볼 수 있어야지 진정한 자기 전통의 비판적 개성이 가능한 것이고 자기 정체성의 기반을 보다 더 튼튼히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미래를 열어나가는데 머뭇거리지 않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그래서 제 마지막으로 2분 남은 것 같으네요. 마지막 문장만 읽고 제 발표를 마칠까 합니다. 그 험난한 한국 근현대사에서 자기 가족에 대한 애착과 자부심이 자신들을 지탱해온 큰 버팀목이 되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때문에 우리는 주변의 환경을 돌볼 여유가 없음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우리 고장의 전통의 자부심을 가지고자 한다면, 그래서 우리 정체성이 기반이 된 자기 역사를 비판적으로 개성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과 틀렸네요. 자신과 자신이 속한 공동체, 그리고 그 공동체가 속한 국가와 세계, 나아가 그 공간적 조건이 지구와 우주를 같이 사고할 수 있는 지혜를 갖춰 나아가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